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이만 먹지 말고 하루하루 나아져라. 어른 공부입니다. 지은이는 양순자, 그림은 박용인, 펴낸 곳은 가디언입니다. 이 책은 나이 들매 미덕을 일깨워주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 교화위원으로 30년간 사형수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2010년 대장암 판정을 받았지만 2번의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2014년 7월 향년 73세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책은 그녀가 죽음의 경계선에서 돌아본 삶의 가치와 자세에 대해 쓴 이야기입니다. 어른 공부 이 책은 2012년 출간되어 10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이고요. 올해 재출간되었습니다. 30년간 사형수 교화위원으로 활동해온 저자는 자신과 그들의 마지막 후회를 타산지석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 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환히 보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며 얻어낸 지난 삶의 가치들이 이 책 속에 따뜻하게 녹아 있습니다. 나이만 먹지 말고 하루하루 나아져라. 어른 공부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별도 연습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쓰나미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이 있어 바로 죽음이지. 준비 없이 맞아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대답해. 가장 자기다운 것으로. 나는 2년 전 의사에게 암 선고를 받았어.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 한참은 힘들 겁니다. 의사가 두 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나는 이미 현실을 받아들였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니, 왜 하필 나한테? 라고 반문하지 않았어. 그동안 그래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억울해하지도 않았어. 사실 좋은 일을 했으면 또 얼마나 했겠어. 나는 수술은 안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암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이미 암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담담하게 내 의사를 전했어. 친구 말 맞다나 코딱지만한 내 집, 아침 저녁 쓸고 닦고 해서 다시 청소하러 갈 일도 없고, 나 죽었다고 내 자식들 찾아가 엄마 빚 대신 갚으라고 할 사람도 없어. 또 내가 죽으면 몇 가지 안 되는 내 물건을 가져갈 임자도 이미 정해놓았어. 더 이상 정리할 것도 없었지. 죽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 20년 동안 매년 연말에 유서 쓰면서 정리를 해서 용서할 일도 용서받을 일도 대충 없는 듯 했어. 이렇게 정리 다 하고 갈 수 있는 복을 몇 명이나 누리겠어. 나는 30여 년 동안 집행장으로 가는 사형수들을 곁에서 지켜보았는데 각자 짊어지고 있는 짐 때문에 죽을 때조차 마음 편히 가지 못했어. 임신한 처녀도 할 말이 있다더니 죽음마저도 각자 할 말이 많더라. 지금은 못 간다고 조금 더 살아서 정리할 일이 있다고 악을 쓰지. 사형수는 집행날을 모르고 집행장으로 가. 갑자기 문을 열고 몇 사람이 들이닥치면 오늘이 가는 날이구나 직감할 뿐이야.
어떤 사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물을 쏟고 일어서지를 못해. 집행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어떤 사형수는 소리소리 지르면서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하고 통곡을 해. 어린 시절 나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 도살장 가는 길이 바로 우리 집 앞이었거든. 그때 나는 소가 우는 것을 보았어. 도살장까지 가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소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 사람은 오죽하겠어.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까미는 죽음을 놓고는 그 어떤 사건도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했지. 그러나 죽음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속상해할 일도 없어. 하루가 덤으로 오는 보너스 같아. 그래서 매일 고맙지. 물건 살 때 하나 더 주면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나는 사형수들을 떠나보내면서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의연해졌어. 돌이켜보면 이별 연습은 사형수들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간 인생 공부야. 사형수들에게 일러준 대로 나도 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두면 어떻게 살아야겠다가 환히 보여. 죽는 얘기라고 무작정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이 불안하지 않아. 그냥 마포에서 일산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이사 와서 보니 이 동네가 전에 살던 동네보다 더 좋네 하면 천당에 온 것이요. 전에 살던 동네보다 훨씬 나쁜 동네에 왔네 하면 지옥에 온 거야. 다른 마을로 이사 가는데 좋은 옷 입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야 그 마을에서도 행복하게 살겠지. 헝가리의 종군 사진 작가 로버트 카파는 1936년 스페인 내전에서 촬영한 병사의 죽음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해졌어. 또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카파는 빗발치는 폭탄 속에서 느끼는 전율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 그의 사진을 보면 당시의 긴박함과 전쟁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그의 최후의 작품은 인도차이나전. 다른 종군 사진 기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카파는 과감하게 나가서 논에서 전투 중인 소대를 촬영했어. 다른 각도에서 군인들을 찍으려고 도랑을 오르다 대인 지뢰를 밟았어. 왼쪽 다리가 잘려나가는 순간에도 한 손에 카메라를 꼭 쥐고 있었지. 그의 자서전에는 그날의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그는 왼쪽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선고를 받은 후 그날을 기다리면서 왼쪽 다리와 이별하는 연습을 했대. 매일 기도하면서 왼쪽 다리와 대화를 나눴어. 왼쪽 다리에게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차근차근 이별을 연습했다는 거야. 수술 하루 전날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간호사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밤이 새도록 춤을 추었어. 다음날 왼쪽 다리와 이별을 했어. 그 후 20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왼쪽 다리를 그리워하지 않았다고 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열심히 산 사람은 죽음에 의연할 뿐 아니라 이별도 잘해. 자꾸 뒤돌아보는 것은 거기에 다하지 못한 미련이 있어서야.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며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은
이별도 쉽게 할 수 있지. 이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불량품이야. 삶은 원래 힘들다. 엄살 떨지 마라. 37살. 아직 젊은 나이에 나는 겁도 없이 서울구치소 사형수 담당을 자원했어. 내 삶이 너무 버거워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을 때 사형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까 알고 싶었지. 그러면서 시작한 세월이 어느새 30년이 넘었어. 사형수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다 보니 안개에 옷 젖듯 나 자신이 사형수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행동할 때가 있어. 강의를 하러 조금 먼 길을 나설 때는 물론이고 잠깐 외출을 할 때도 나는 항상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도 현관에 서서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보곤 하지. 마치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12월이 되면 내가 의식처럼 하는 일이 있어. 카드나 연하장을 보내는 대신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는지 헤아려 보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 평상시에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바로 해결해 버리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사형수들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기에 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죽는 고통을 느껴. 죄는 짧은 순간에 저질렀지만 죄의 값은 길어. 2, 3년, 길게는 6에서 8년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끼며 시들어가지. 그들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을 때 가족들 역시 그와 똑같은 시간을 사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사형 집행을 당해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가족들도 함께 죽는 고통을 치르는 거라. 어느 사형수의 어머니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끝내 자살로 아들의 뒤를 따랐는가 하면 어느 어머니는 울다 지쳐 실명해버린 경우도 있어. 날마다 오늘이 집행날은 아닐까 가슴 졸이다 떠나는 것이 사형수의 운명이지. 감옥 밖에 사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고 사형수와 우리에게는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결국 우리는 모두 사형수야. 오늘 이렇게 살아있으니 오늘이 있을 뿐이요. 내일은 와봐야 오는 것이지. 내일 만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기에 나는 오늘 이 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 나는 되도록이면 약속은 하루에 하나만 잡아. 바쁘다고 적당히 지나치면 반드시 후회가 남기 마련이거든. 어느 날 후배가 침통한 표정으로 언니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으냐고 물었지. 듣고 보니 그것도 고민인가 싶은 거야. 어찌 보면 세상 모든 고민이 다 그래. 대부분 마음 한번 바꾸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 것을 고민이랍시고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거든. 걱정이나 고민도 습관이라 사람들은 자꾸 고민거리를 만들어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때 내가 뭘 고민했나 생각도 안 나는 경우가 많지. 나는 후배가 실컷 얘기하도록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 이 언니가 네 고민을 풀어주마. 내게 몇 시간만 주라. 나는 그 애를 차에 태우고 금촌 기독교 묘지로 갔어. 이 산 저 산 봉우리를 병풍처럼 두르고
바둑알 같은 무덤들이 쭉 자리 잡고 있는 곳이야. 늦게 출발해서 해는 이미 산허리를 넘어가 버린 뒤라 음산한 기운이 감돌더군. 금방이라도 뒤에서 뭔가가 걸어 나올 것만 같아 무섭더라고. 내가 상담하던 사형수 중에 8명이 여기 묻혀 있어. 돈이 넉넉하지 못해 자투리 땅을 사서 묻어주었는데 살아생전 그이들 모습처럼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어. 여기저기서 집사님 오셨어요? 하고 상담실에서 만난 것처럼 인사하는 듯했어. 국화꽃을 한 송이씩 묘 앞에 놔두고 나서 후배하고 나란히 사형수들 묘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지. 정말 죽고 싶으면 죽어라. 내가 사형수들도 이렇게 묻어주었는데 너 하나 못 묻어주겠냐? 그러자 후배가 기겁을 하면서 내 손을 잡아 끄는 거야. 아이고 언니, 으슬으슬 막 몸이 아프네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테니 어둡기 전에 빨리 서울로 갑시다. 나는 그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 또다시 그런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된다. 앞으론 몇 번씩 되씹어보고 말해라. 가슴에서 생각하고 나오는 말, 그런 말을 하자.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인생의 끝을 말하더라. 사형수들은 사형만 면하게 해주면 죽는 날까지 살과 뼈가 가루가 되도록 좋은 일만 하다 가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빌어. 그래도 집행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 우리는 살아있음을 감사하자. 나는 사형수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일로 괴롭다느니 힘들다느니 하는 말은 안 하게 되더라. 풀어서 풀릴 수 있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오. 참고 기다려서 해결되는 것이면 고통이 아니더라. 세상 살아가면서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자. 불교 경전인 보왕산매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옛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처음에 이 문구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래, 내가 살면서 곤란이 없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하구나. 인생이란 늘 해야 하는 숙제를 만나는 과정이구나.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 나한테만 왜 이런 곤란이 찾아오는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사형수를 만나러 교도소로 갔고 거기서 많은 사형수들을 만났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경험했어. 살 수만 있다면 가장 선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사형수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얻은 큰 교훈이 있어.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는 것. 당신도 살다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어른도 고물고물 혼자 잘 놀아야 예쁘다. 어떤 아이는 비싼 장난감이 없어도 보채는 일 없이 혼자서 고물고물 잘 놀아. 어떤 아이는 산더미같이 쌓인 장난감 속에서도 보채고 칭얼거리며 저 혼자 노는 일이 없어서 엄마를 힘들게 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야. 어른이 돼도 혼자 못 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전에 우리 집에 아침 9시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잘못 걸린 전화가 왔어. 전화 음성으로 추측해보면 내 나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어. 미경이냐? 처음에는 잘못 온 전화거니 하고 무관심하게 끊었다가 나중에는 사연이 궁금해졌어.
실례지만 미경이는 누구고 전화 거시는 분은 몇 살이나 되셨습니까? 상대는 내 질문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고분고분 대답을 해주었어. 나이는 나보다 5살 아래고 미경이는 그이의 딸이래. 그런데 이 시간에 꼭 전화를 해야 할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어. 남편은, 애들은 다 밥 먹여 학교 직장 보냈냐? 너는 밥 먹었냐? 오늘은 뭐 하냐? 이렇게 아침마다 안부 묻는 전화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지랖 넓게 참견을 했지. 할머니, 내가 5살 위이고 나도 시집 보낸 딸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도 자존심 좀 지키고 삽시다. 우리가 해주는 걱정이 도리어 그네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답니다. 우리가 먼저 전화하지 말고 그쪽에서 걸려올 때 받기만 합시다. 나이 들수록 할 일이 없어지니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 옆에 끼고 살아도 걱정이 되는 것이 자식인데 자주 못 만나니 얼마나 궁금하겠어. 몇십 년간 알뜰살뜰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그렇지. 그렇다고 평생 같이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지. 자식이 성인이 되면 훨훨 떠나 보내줘야 해. 나이든 부모가 보채지 않고 혼자 고물고물 잘 살아주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일이야. 자식에게서 해방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턱도 넘기 어려워.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자식에게서 해방되는 공부를 해야 해. 오래전에 읽은 셰익스피어의 책 중에 노인은 젊은이가 묻기 전에 말하지 마라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내 가슴에 팍 와닿았어. 그 후 한 번도 이 말을 소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 나는 책이나 누구에게 들은 말 중에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고 싶다는 구절을 만나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궁금한 건 못 참고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사람은 남도 피곤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피곤해. 이런 사람은 혼자 놀 수가 없어. 몸은 옛날 같지 않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써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고 싶어. 자식들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SOS를 보내야지. 자식들에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남은 기력의 카드를 장고 없이 다 쓰고 가고 싶은 거야. 젊은 사람들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알아도 모른 척 그 애들 이야기 먼저 들어주고 잘못한 거 눈에 들어와도 나 어릴 적 필름 돌려보면서 꾹 참고 배가 산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헤매고 방황해도 가만히 지켜보는 노인이고 싶어. 노인은 웃어도 밉다는데 나는 안 웃어도 예쁜 노인이고 싶어. 어머니의 가슴은 절대 차면 안 된다. 엄마 가슴은 절대 차면 안 돼. 엄마는 똑똑할 필요도 없어. 엄마 가슴이 뜨거우면 아이는 그 열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야.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가슴은 차고 머리는 똑똑해서 아이들이 탈이 많이 나거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아이를 닥달하는 엄마들을 보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 아이는 뜨거운 엄마의 심장 아래서 10개월을 함께 숨쉬다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엄마 가슴에 익숙해 있어. 그래서 늘 아이는 안아줘야 돼. 뜨거운 엄마 가슴에서 열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가슴이 따뜻하지 않아. 열을 전달받지 못했으니 당연하지. 아이는 엄마가 전해준 가슴의 열기로 세상을 살아가. 엄마의 매니지먼트로 사는 게 아니야.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세상살이가 힘들 때 엄마 가슴은 더 뜨거워야 해. 아빠에게는 그런 용광로가 없어.
남자 또는 아빠 자신도 뜨거운 아내의 가슴을 원해. 몇 년 전에 강원도 인제에서 양구로 가는 꼬불꼬불 산길에서 버스 한 대가 추락했어. 사고 당일은 폭설 때문에 구조 작업도 못하고 다음날 구조에 들어갔지. 버스에 탄 22명 전원 사망. 시체를 옮기다 구조대원들은 옷을 벗고 맨몸으로 얼어있는 여성의 시체를 보고 깜짝 놀랐대. 그녀는 두 팔로 보따리 같은 것을 가슴에 안고 있었어. 그 속에 어린아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거라. 아이는 아직 살아있었어. 버스가 추락하고 의식에 있을 때 엄마는 자기 옷을 벗어 아이를 덮은 거야. 엄마의 뜨거운 가슴에 남아있는 열을 숨을 거둘 때까지 아이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거지. 마지막 체온 한 점까지 아끼지 않고 아이에게 다 주고 간 엄마 가슴. 그 어떤 언어로 이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엄마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 자식이 험한 풍랑을 만나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바로 엄마야. 최고의 위기에서 불가사의의 힘을 토해내는 존재는 어머니뿐이야. 교도소에 들어오는 청소년들 중 80%가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엄마란 힘으로 아이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절대 휘청거리지 않았을 거야. 우리나라 야구계의 명장이자 야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감독. 나는 그의 부인 오효순 씨와 한때 가족처럼 지냈어. 교회도 함께 다녔지. 게다가 한 가사 도우미가 오전 오후로 나눠 양쪽 집안일을 했으니까 꼭 한 식구 같았지. 오효순 씨가 어느 날 일본에서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해. 나는 효순 씨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은 터라 정말 보고 싶었어. 한달음에 달려갔지. 시어머니가 방에 자리 잡고 앉아 계시는데 꼭 궁중에 계시는 마마님이 오신 것 같더라고. 곱고 엄격해 보이는 외모에 단정한 자세. 일본에서 교포라는 신분차별 때문에 고생하신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지. 그분의 자식 사랑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어. 그분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애인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더 아쉬웠어. 그분은 혼신을 다해서 자식을 지켜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었지. 내 두 손으로 그분의 손을 맞잡고 나도 그 열을 전해받고 싶었어.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에 매주 오는 교인처럼 하나도 어색함이 없이 나오셨어. 그분은 일본에서는 불교 신자셨어. 며느리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 큰 마음. 나는 내 인생 10년을 그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 만나고 헤어질 때까지 두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땅에 떨어질세라 그분의 아들 사랑 이야기를 들었어. 그 어머니를 보면서 오늘의 김성근 감독이 홀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 일본 땅에서 서럽고 힘겹게 키운 자식이 어느 날 한국으로 떠나버렸을 때 어머니는 통곡했다고 해. 매일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오롯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일어날 때는 치마 앞자락이 흥건히 젖어 있었대.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되지 싶어 산에서 조그만 새끼나무 하나를 가져와 추녀 밑에 심었대. 그때부터 저 나무가 우리 성근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무를 정성껏 돌봤다고 해.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 않게 기댈 것을 만들어주고 목말라 하기 전에 물을 주고 눈보라가 치면 거적으로 둘러주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기도했지. 며느리 오효순 씨는
결혼하고 일본에 가서야 그 나무에 대해 알았대. 아이야, 저 나무가 성근이 나무다. 효순 씨는 나무가 얼마나 잘생기고 곱게 자랐던지 놀랐다고 해. 그때 효순 씨는 저렇게 공들여 키운 아들을 내가 잘 섬기고 내조해야겠다고 결심했대. 야구한다고 1년에 두세 번밖에 집에 안 들어와도 효순 씨는 불평하지 않았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가족을 지키려고 성실하게 산 사람. 김성근 감독은 여자복이 많은 사람이야. 어머니를 잘 만났고 두 번째 여자인 아내를 잘 만났어. 오효순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가려고 기다리다 김성근 감독에게 반해 유학 보따리를 풀어버리고 결혼한 사람이야. 성격 좋고 신앙심 깊고 자식 사랑 뜨거운 이런 아내를 만난 것도 그 어머니의 힘이 아니었을까. 김성근 감독의 어머니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계셨어. 그러나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은 거리를 초월해. 먼 곳에 있어도 낮이고 밤이고 연료 공급이 되고 있었던 거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이야. 아들이 그것을 느끼고 좋은 연료를 공급받아 오늘의 큰 나무가 된 거야. 엄마는 자식을 바라볼 때 평안해야 돼.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불안과 고통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어. 엄마 가슴밖에 없어.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어때? 엄마 눈이 감시 카메라가 되어 성적표 감시, 휴대전화 감시, 공부방 감시. 마음 같아서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식 마음속까지 MRI로 찍어보고 싶을 거야.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항해를 하지 못해. 아이는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세상을 배워야지. 거친 파도와 맞서다 잠시 무인도에 떨어질 수도 있고 표류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스스로 항해하며 아이를 거친 파도로 내보내야 돼. 매일 힘든 여정을 보내고 아이는 지친 몸으로 엄마의 품으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엄마가 전해주는 사랑의 기름을 넣고 다음날 또다시 거친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가슴은 기름 탱크야. 특히 아이는 학교로, 부모는 직장으로 나가는 아침 시간에 다정하게 헤어져야 돼. 잠깐이라도 안아주고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주어야 돼. 이것이 서로에게 좋은 기름을 넣어주는 방법이야. 이런 기름을 넣고 나간 아이는 그 기름 덕분에 밖에서도 평안하게 놀아. 형편상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도 기름은 얼마든지 넣어주고 공급받을 수 있어. 이렇게 기름 공급이 잘 이루어질 때 가족의 결속력이 강해지지. 항상 손잡고 한 집에 붙어 있다고 결속이 잘 되는 것은 아니야. 이제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어. 엄마는 집에 있고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고 그런 시대는 가버렸어.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보이지 않게 기름을 서로 공급하면서 자기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잘해줄 때 결속력은 강해지는 거야. 내 비문에 새겨놓고 싶은 말. 이 세상 떠나는 순간 내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서 비문에 쓰라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 우리나라는 묘지가 깊은 산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유럽에 가서 보니 공동묘지가 마을 안에 있는 거야.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친근했지.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 특히 조그만 묘비에 새겨진 짧은 글을 읽는 재미가 아주 좋았어. 그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그가 남긴 짧은 한 줄의 글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였거든. 가버린 사람이 남긴 말이기에 더 힘이 되었고 큰 교훈으로 다가오기도 했지.
우리나라에 한때 유서 쓰기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 긴 유서가 부담스러워 포기했다면 두 줄도 아니고 한 줄로 비문을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내 인생 전부를 앞죽기에 놓고 엑기스를 짜내듯 비문에 새길 한 줄의 글을 써봐. 그것을 매일 읽어본다면 삶의 이정표가 되어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목적 없이 가는 삶은 힘이 없어.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정발산역에서 오금역까지 목적 없이 3시간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 아무 목적 없이 3시간 동안 지하철에 앉아 있으려니 무료하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라. 그렇듯이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어깨에는 힘이 쭉 빠져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내가 떠난 후에도 꼭 남겨두고 싶은 말을 지금 정리해봐. 그 말은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희망이 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